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2025년) 새해, 올해는 을사년입니다. 120년 전엔 국권을 상실했던 치욕의 해였고,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눈부신 성장과 민주주의를 함께 꽃피운 나라, 세계로부터 찬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벌어진 정치 상황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나라 안팎의 엄중한 현실을 헤쳐나갈 지혜를 구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습니다. 신년 특집 뉴스레터 K. 오랜 국정 경험을 토대로 시대에 대한 통찰을 나누실 두 분, 정의화 전 국회의장, 정세균 전 국회의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신년부터 이렇게 저희 프로그램 빛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방송은 사전에 녹음됐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정의화 의장님께서는 19대 후반기 국회의장 역임하셨고, 정세균 의장님은 20대 전반기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역임하셨습니다. 본격적 논의에 앞서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전국 상황에서 가장 눈여겨서 보신 부분, 어떤 부분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정의화 의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세요. 조금 길게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처음에 비상계엄이라고 선포를 해서 네. 무슨 특별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나 보다라고 우선 생각을 했는데요. 네. 대통령 담화를 들어보니까 사유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서 처음에 참 의안이 벙벙했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계엄 선포 이후에 제가 눈여겨본 것은 사퇴 수습 부분입니다. 네. 근데 상황이 정리가 이제 계엄 해제가 되고 상황이 정리된 후에 국민의힘 동향에 제가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었죠. 네네. 제가 왜냐면 그 당하고 관계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이 크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계엄 해제 선언 후에 국힘의 행보가 당의 사활에 걸린 문제로 보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동향에 좀 신경을 많이 썼다고 보죠. 네네. 자, 지금 계엄 선포도 선포지만 해제 이후에 당의 동향, 그 부분 이제 주목해서 보셨는데 좀 자세한 질문은 제가 추가적으로 드릴 거고요. 정세균 의장님은 어느 부분에 가장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국회가. 그리고 또 있을 수 있는 혼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가장 큰 관심사였죠. 네. 이제 이 계엄이 해제됐는데 이제 바로 이 탄핵 의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차 의결에서 부결이 됐어요. 뭐 그때부터는 일각이 여삼치였죠. 그런데 12월 14일에 2차 소추안 의결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때도 가결이 안 되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대혼란이 올 텐데 이걸 어떻게 할까 정말 큰 걱정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좀 원칙적인 얘기긴 하지만 지금과 같은 탄핵 정국에서 국회의장은 어떤 원칙에 따라서 국회를 운영해 나가야 한다. 먼저 정세균 의장님부터 한 말씀 해 주시면요. 예, 국회의장을 영어로 스피커라고 해요. 네네. 보통 이제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을 뭐 체어맨이나 프레지던트라고 하는데 네. 국회의장은 스피커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누구를 대변하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면 당적을 이탈하느냐. 네. 당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출신 정당보다는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국민을 대변하는 노력을 제대로 하는 게 그 국회의장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가 잘 발휘될 수 있도록 국회를 지도하는 책임이 있죠. 네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제가 국회의장 할 때는 원내대표 회담을 정례화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슈가 있든 없든 매주 한 번씩
의장이 원내대표들하고 만나서 예. 소통을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협치를 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일부 성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국회가 전쟁터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 모습을 빨리 좀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정의화 의장님, 국회의장은 지금 같은 탄핵 정국에서 어떤 원칙에 따라서 국회를 운영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 그 국회 운영은 이제 국회법에 따라서 네. 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이제 법 이전에 불문율이라는 것들도 굉장히 국회 운영에서 중요한데요. 네. 이번과 같은 이런 아주 비상한 이런 상황에서는 헌법입니다. 모든 것을 헌법을 중심에 두고 헌법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뭐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럴 때는 이 헌법 조항에 그 정신이 있거든요. 헌법 정신. 네네. 그 헌법 조항의 정신을 가지고 여야가 서로 대화와 타협을 해서 어떤 그 합치된 그것을 찾아내야 된다.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 자, 이번 질문은 정의화 의장님한테 먼저 좀 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이제 2차 표결에서 204명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대통령 직무 정지됐고 이제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 나서게 되는데, 자, 세 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 소추를 보시는 소회, 그걸 보시면서 정의화 의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소임을 다 잘해봤다고 보지 않고요. 네. 그 이유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다수당의 모습을 많이 보여서 제가 참 안타까웠어요. 네. 그리고 늘 두 당의 어떤 유불리만으로 결정을 내리는 모습이 의장을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아쉬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더구나 이제 어떤 것이 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고뇌가 제 눈에는 많이 보이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사실 세계가 예의주시하고 있고 경제적인 타격이 만만찮은 상황임에도 그런 것을 보고 제가 많이 좀 아쉬워했다고 그럴까요? 네네. 자, 지금 정의화 의장님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거 어쨌든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이제 그 결과가 된 것이지만 그걸로 오는 과정에 있어서 정치권의 어떤 반목이랄까 대결 일변도랄까 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쉬웠다는 말씀 해주셨군요. 예. 저 정세균 의장님도 그 부분 동의하세요? 예, 뭐 어떤 경우라도 비상계엄 사유는 해당 안 되죠. 그건 네. 과잉이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국회가 대화와 타협의 그런 의회주의가 꼽히는 것이 아니고 네. 마치 정글처럼 서로 그냥 싸우는데 우선하고 당리하게 매몰되어 있는 모습은 좀 시정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대통령 탄핵 둘러싼 전국은 여전히 이제 안개 속에 있고요. 자, 아까 해주신 말씀하고 약간 뭐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전국이 안개 속이고 또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경제도 또 약간 불안한 요소가 있고요. 트럼프가 또 출범을 해가지고 뭐 통상이나 우리 대외 경제적인 그런 측면들도 이런데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치권이 국회가 어떤 점을 생각하면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정세균 의장님이 짤막하게 그 말씀해 주세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노력을 해줘야 돼요. 특히 경제는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거든요. 네. 그래서 국회가 가능하면 법과 제도에 따라서 결정 내릴 것은 빨리빨리 내리고 네. 또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은 빨리빨리 처리해주고 이렇게 그 제대로 적시에 행동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자, 정의화 의장님, 국민들을 위해서 국회가 정치권이 어떤 부분을 좀 풀어주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보세요? 지금 이제 정세균 의장님 말씀대로 이번에 그 탄핵을 이 됨으로써 네네. 이제 불확실성이 좀 많이 이제 좀 적어졌다고 볼 수는 있겠죠. 예. 네. 사실 지금 민생 경제가 우리 생각보다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서 이제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외국인 투자나 또 이제 환율도 좀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선은 경제에 우리 국회가 좀 더 챙겨야 된다. 경제를 챙겨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그 20일인가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외교와 당면한 또 당연히 또 이제 안보도 챙겨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사실 차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권력 지배 구조를 바꾸는 원포인트 개헌을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개헌이 필요하다. 저는 이번에 이 사태를 네. 저는 나름대로 이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제의 저주다. 제가 이렇게 봅니다. 네네. 이제는 대통령 중심의 권력 구조를 안 바꾸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과연 있겠느냐. 제가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가 차제에 이런 것도 좀 같이 감안해 주면 좋겠다 이 생각합니다. 네. 자, 아울러서 정의화 의장님께 하나 더 말씀 여쭤보면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금 이제 뭐 수사와 탄핵 심판을 동시에 받는데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탄핵 심판 절차에는 일단 응하지만 수사는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응하는 모습을 아직까지는 잘 안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국가 원수로서 지위에 관한 헌법적 판단이 내란 혐의 수사보다 앞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로도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탠스는 정의화 의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 부분 약간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네. 탄핵은 저는 현재의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재에 그대로 맡기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는 또 수사대로 지금 이제 공수처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 무슨 다른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둘 다 그러니까 법대로 그렇게 진행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정의화 의장님께서는 수사나 탄핵 심판 둘 다 법대로 절차대로 진행해야 된다 당연한 하셨어요. 말씀이죠. 예, 정세균 의장님.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법적 책임을 다 하겠다고 네. 2번이나 전 국민을 상대로 담화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좀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현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이 누굴 탓하겠습니까? 자업자득 아닙니까? 자신이 만든 일인데 달게 받아야죠. 그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미룬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도록 만든 것은 자신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필요한 그 정부 기관, 사정 기관이 하자고 하는 대로 이 내란 재판은 재판대로, 탄핵은 탄핵대로 순응하는 것이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봐요. 순응하는 것이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도리다. 자, 정의화 의장님, 탄핵 정국에 임하는 민주당 행보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과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속도전을 위해서 민주당이 탄핵을 무차별 남발하고 독주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대통령 탄핵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탄핵, 20여 가지 탄핵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자, 그러다 보니까 그 합의와 협의가 원칙인 국회도 민주당 마음대로 운영했고 그러다 보니까 헌정 질서나 사법 체계까지 위협하게 됐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이런 여권의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시각을 제가 틀렸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이 계엄 선포로 인한 이 탄핵과 이게 이제 오버랩 돼 가지고 오해 소지가 저는 있다고 보죠. 지금 이제 대통령 탄핵이 결정된 이후에 그 민주당의 행보를 보면 가능한 한 속전속결로 끝내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한 그런 어떤 뭐 전략이라도 볼 수 있겠고요.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뿐 아니고 그리고 조기 대선으로 집권의 가능성이 더 높다. 조기 대선을 하게 되면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상식을 가진 국민들도 그 정도는 알고 있지 않나 제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민주당의 행보를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지 이것도 민주당으로 좀 의식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렇게 강조하고 이것이 결코
민주당에게 꼭 이롭지만은 않을 것이다. 정세균 의장님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정세균 의장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탄핵으로 오게 된 이런 과정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거의 책임이 저쪽에 있다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여하튼 이렇게 오게 된 정치 상황은 민주당도 일부 책임이 있다. 뭐 이른바 의회 독재라는 표현도 일부 쓰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탄핵 정국이 진행되는 와중에 어떤 그 민주당이 보이는 행보도 그게 조금 더 대화나 타협을 가미하면서 가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또 지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도 뭐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지난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인 제1야당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야당 대표가 대통령과 회담을 하자고 여러 번 제안했는데 상대도 안 해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는 1차적인 책임은 대통령이나 여당에게 있는데 그걸 안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전혀 그 과잉해도 너무 과잉한 대응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네. 또 제가 보면 대통령이 저러니 야당도 참 대화하고 협력하기 어렵겠구나 하는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야당은 잘했는데 여당이나 대통령만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각자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야당으로서 행정부 견제하는 건 고유의 임무입니다. 이번 계엄 사태도 또 발생 전에 여러 차례 경고한 적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죠. 사람들이 저 무슨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어쨌든 현실화됐고 계엄 선포 뒤에도 뭐 여당 일부 의원들과 힘을 합쳐서 민주당이 막아낸 것도 이제 사실이고 그렇다면 다소 과하더라도 좀 이런 역할도 평가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겠네요. 예, 정세균 의장님. 저는 예. 계엄령 의혹을 얘기할 때 설마 무슨 지금 이 시대에 계엄령이야. 대부분의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경계심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의회가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네.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도 아니냐. 예.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잘 대처했다고 보죠. 네네. 자,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대통령 탄핵 반대 의사 밝혔고요. 이 질문까지는 정세균 의장님한테 먼저 할게요. 탄핵 반대 의사 밝혔고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도 지금 협조를 계속 안 해왔는데 네. 민주당이 내란 동조 정당이라고 이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헌재 가서 탄핵에 대한 판단 받을 때까지 예단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아마 지금 뭐 이게 스탠스를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건 참 잘못된 거예요. 헌재를 완전체로 만들어서 헌재의 어떠한 결정도 국민 모두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승복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정상인데 그걸 방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래 비상계엄을 해제할 때 여야가 함께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렇게 해놓고 또 여당 대표도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놓고 네. 또 탄핵에는 반대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오락가락 하는 거죠. 그다음에는 또 헌재를 완전체로 만들려고 하는데 여당이 또 반대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일관성을 가지고 국민이 정말 현명하시거든요. 네. 유불리를 막 따지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책임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이렇게 국가가 어려운 때는 어떤 것이 옳은 건가, 어떤 것이 국익에 합치하는 건가, 당리당략을 뛰어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지금 정의아 의장님, 정세균 의장님께서는 여당이 헌재를 완전체로 만드는데 협조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혼란이 빨리 조기에 수습될 수 있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그 결과에 대해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제가
그동안에 쭉 현재 재판관에 대한 네. 국회에서의 그 이야기를 다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만은 네. 지금 그 완전체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뭐 당연한 말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요. 이게 그 현재의 후보 세 사람, 재판관 후보 세 사람이 국회 몫이거든요. 그럼 제가 의장 때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여야 하나, 그다음에 야외 한 사람, 그리고 의장이 이제 한 사람, 그렇게 해서 세 분을 추천을 하는데 네. 이번에 결국은 국회의장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야당이 둘, 여당이 하나,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이거는 이건 대통령 권한 대행이건 하나 요식 절차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건 바로 임명하는 것이 맞다 이제 이렇게 보죠. 예. 이번 질문 한동훈 전 대표에 관한 질문인데 이 질문은 정의화 의장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이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하면서 어쨌든 의원들을 독려하고 해서 비상계엄 해제에 기여를 했습니다. 이후 뭐 탄핵 반대한다는 입장도 잠시 있었지만 의원총회에서 탄핵 찬성 당론 제안했다. 당내 강한 반발에 부딪혀서 결국 지도부 붕괴됐고 대표직에서 사퇴를 했어요. 자, 비상계엄 선포부터 대표직 사퇴까지 한동훈 전 대표의 대응이랄까 행보랄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정의화 의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지금 뭐 평가를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네. 제가 이제 그때 봐서 한동훈 대표의 그 직무 정지를 해야 되겠다. 대통령의 직무 정리. 네. 정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 판단은 맞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럼 분명히 20년 이상 모셨던 사람으로서 만나고 난 뒤에 그렇게 말을 할 때는 뭔가 확실한 감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예.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근데 문제는 이제 당내 의원들의 기반이 한동훈 대표가 약하고요. 예. 또 어총에서의 그 탄핵 반대 분위기가 굉장히 고조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시 꺾여가지고 일관성을 잃어버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는 아무래도 이제 평생 그 검찰만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 경험이 적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대로 이제 당내 의원들의 기반도 약한 상태가 저는 이유였다고 보고요. 그래서 왜 탄핵에 찬성해야 되는지를 설득력 있게 추진하지 못한 것 아닌가. 그래서 최소한 당론 반대는 저는 막았어야 된다. 네. 그렇게 보고는 있었습니다만 아마 당사자로서 힘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더더구나 당대표에게 당대표 측에서 밀어내려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다는 걸로 제가 그렇게 이미 듣고 있었고요. 네네. 그래서 아마 탄핵 소추안 통과 후에는 버티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전개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정의화 의장님 질문 드린 김에 한 대표에게 어떤 정치적 미래와 선택이 남아있는지 본인의 몫입니다. 물론 만약에 정치 대선배로서 한 말씀 조언을 해 주신다면 이 시간 빌어서 어떤 말씀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뭐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탄핵의 그 인용 여부를 떠나서 네. 저는 자기 대통령의 꿈은 안 가지는 게 좋지 않겠나. 오히려 좀 더 정치를 배우고 알기 위해서 국회로 진출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한 두세 번 국회의원으로서의 경험을 쌓은 후에 나라를 위한 큰 꿈을 가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향 아니겠느냐. 선배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뭐 이분이 정치 경력이 짧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제대로 완벽하게 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 이렇게 봐요. 네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제 스스로 좀 복귀하고 성찰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고심해야 될 거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그 탄핵 정국 이전에 네. 법무장관 시절에 이분이 장관으로서 처신하는 걸 보면 네. 정치와 의회에 대해서 어떤 인식인지 좀 의문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의회에 대한 뭐 좀 적대적인 태도도 보이고 네. 너무 막 공격적으로 나오고 그랬거든요. 네네. 가끔 총리들이 그런 일은 있지만 장관들은 보통 그러지 않거든요. 그때부터 좀 오버한 것이 아니었나.
그래서 정말 성찰하고 우리 정의화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처음부터 다시 정치를 시작하는 네. 그래서 좋은 정치인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먼저 정의화 의장님께서 골라주신 곡 프랑크 시나트라의 My Way입니다. 정 의장님, 이 노래 고르신 이유 뭡니까? 제가 그 노래 가사를 네. 젊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살아가고 있는 또 제가 살아가는 네. 어떤 그게 상당히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18번으로 열심히 좀 이렇게 연습도 하고 했죠. 그러시군요. 자, 정의화 국회의장님의 신청곡입니다. 프랑크 시나트라, My Way. And now the end is near,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My friend, I'll say it clear, I'll state my case, of which I'm certain. I've lived a life that's full. I traveled each and every highway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Regrets, I've had a few, but then again, too few to mention. I did what I had to do, saw it through without exemption. I planned each charted course, each careful step along the byway,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Yes, there were times, I'm sure you knew, when I bit off more than I could chew. But through it all, when there was doubt, I ate it up and spit it out. I faced it all, and I stood tall and did it my way. Yes, it was my way.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신년 특집 2025 대한민국에 바란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국 전망 관련해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서 뭐 조기 대선이 치러지냐 안 치러지냐 뭐 여러 가지 그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정세균 의장님,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뭐 이제 헌재만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탄핵 인용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헌법에 따라서 인용 이후에 대통령이 파면되고 60일 내에 대선을 치르게 되어 있으니까 네. 저는 뭐 조기 대선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네. 자, 지금 정세균 의장님은 뭐 탄핵 심판 결과도 뭐 예상이 된다 그러시고, 그에 따라서 조기 대선 가능성 매우 높다고 보셨는데,
정의아 회장님께서도 그렇게 보신 적 혹시 네. 가는 데 있어서 변수도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변수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네. 저도 이제 볼 때는 헌재가 인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싶고요. 네. 2017년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한번 그 탄핵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사실은 저는 그때 뭐 이제 국회를 떠났습니다만 원외에서 제가 그 질서 있는 퇴진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나요. 질서 있는 퇴진. 질서 있는 네네. 퇴진 얘기 했는데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헌재로 가는 게 오히려 좋겠다는 그런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한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의 중대성은 예. 그때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인용될 거로 생각을 하고요. 제 머리로서는 뭐 다른 변수는 별로 있을 것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민주당 얘기는 정세균 의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민주당은 차기 주자로 이제 조기 대선 벌어질 경우 얘기입니다. 현재로선 이재명 대표 독주 체제가 두드러진 양상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 매우 높다고 보십니까, 정세균 의장님? 현재 민주당 상황은 그렇다고 봐야 되죠. 네. 그러나 뭐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니까 100%라는 건 없는 거잖아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다들 그렇게 전망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조금 하나 추가 질문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사법 리스크가 있긴 있잖아요. 근데 시기적으로 어쨌든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최종 확정심까지 나오기는 이제 물리적으로 어렵고 그 전에 만약에 이제 2심 결과가 좀 이재명 대표한테 안 좋게 나온다. 그럼 그것도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걱정을 하는 측도 있죠. 네네. 그런데 이 민심은 조석변이니까 네. 그때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민심이 어떻게 갈지는 지금 뭐 저 같은 사람도 예측을 전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또 재판은 법원에다 맡기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죠. 네. 자, 정의아 회장님. 탄핵 심판 절차 이제 막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 헌재 심판 나오려면 뭐 몇 달 걸린다고 사람들이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뭐 야권은 뭐 이재명 대표가 탄탄하다고 쳐도 여권에서는 이제 오히려 이쪽이 꿈틀댄다는 평가가 최근에 있어요. 이제 제가 뭐 누구라고 뭐 얘기는 안 하겠지만 대충 아실 겁니다. 발언을 통해서 대선 출마를 시사하는 그런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이런 현상들은 뭐 자연스러운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네. 일단 정치인으로서는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현실적으로 저는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아마 80-90%는 될 것이다. 80-90%는 된다. 네, 그렇죠.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법 리스크가 있는 거고요. 예. 또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크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물론 부산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걸 더 많이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선 전국에서는 사실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끌고 온 그 민주당의 행태가 의회민주주의가 괴멸될 지경으로 제가 그렇게 볼 정도로 네. 입법 독재를 해왔다. 예. 그것을 우리 국민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봐왔다. 그래서 막상 대선 전국에 들어갔을 때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네. 우리 국민들의 그 민주의식이 상당히 진전돼 있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아 회장님 말씀이 이재명 대표의 입법 독주 그거를 많은 국민들이 눈으로 똑똑히 봐왔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강력한 후보고 그것만은 부인할 수 없지만 어떤 대선 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또 반영될 수도 있을 거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세균 의장님. 글쎄 우리 국회 역사를 보면 네. 이제 지금처럼 제1야당이 숫자가 많은 경우는 드물었죠. 네네. 그런데 이게 여대 야소의 경우에는 이제 정부 여당이 일방통행을 하고 또
그 여소야대의 경우에는 여당과 대통령이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네. 그러면은 이 대화와 타협이 되지 않고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대 야소일 경우에는 제왕적 대통령이 되고 거꾸로일 경우에는 식물 대통령이 되는데 그걸 네. 면하고 국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정말 대통령과 여당이 낮은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그걸 극복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우리 현실은 전혀 그런 거하고는 동떨어지게 그냥 이 일방 통행을 하려고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야당을 무시할 상대가 아닌데 180석의 야당을 무시하면 어떻게 그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여당은 마치 대통령의 하부기관인 것처럼 여당을 대하고 저는 그런 것들이 지금 상황을 초래했다. 그래서 꼭 그 어느 한쪽에만 책임을 떠넘기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네, 잠깐, 정의화 이장님. 네, 잠깐 이제 끼면 네. 말씀이 끼게 되는데 사실 제가 이제 그 총선의 결과를 보고 국무총리까지 네. 야당에 주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 그 장관도 중요한 장관도 몇 석을 주고 네. 그렇게 해서 일종의 거국내각 같이 만들어서 끌고 가지 않고는 상당히 윤석열 정부가 어려울 것이다. 제가 애초에 그 이야기를 여러 군데서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렇게 이제 될 수도 없었고 안 됐고요. 총선 패배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야당은 이제 그러한 행위를 했었고 네. 그것이 또 이런 이제 또 택도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이게 보면 이게 뭐 역사적으로 이게 어떤 이유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참 궁금합니다. 악순환이죠. 네. 그러니까 네. 악순환이 계속 선순환이 되어야 국민들이 편안하신데 그렇습니다. 악순환을 여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도 따지고 보면 예. 우리 국힘의 과거에 새누리당 때나 그 이전부터 그런 싹이 쭉 싹도 있은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국민의 비판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생겼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야, 우리 의장님 두 분이 얘기를 주고받으니까 이게 약간 스튜디오가 이렇게 생동감이 있고 좋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질문 정의화 의장님께 드려볼게요. 아까 개헌론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 정치적 혼란 속에 정치권 안팎에서 다시 한번 개헌론 부상하고 있습니다. 정의화 의장님도 적극 이제 찬성하시는 입장이신데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 이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사실 의장 때도 제가 개헌을 주장을 했습니다만 저는 87 체제 이후에 저는 제도의 문제가 있다고 봤죠. 그런데 이번에 그 제도의 문제에 플러스 해가지고 네. 그 대통령 개인의 어떤 성향, 성격, 인격 거기에 따라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보면서 제가 아까도 대통령제의 저주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네. 정말 이런 일을 당하고도 대통령제를 고집한다고 그러면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통령은 과거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가져왔던 그런 임금이 아니라고요. 이제 우리 국민들도 완전히 국민들이 스스로가 주인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 네네. 대통령은 그 국민을 위한 종의 대표다 이게 하는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되는 시대가 왔고요. 그러면서 또 그러나 이제 또 내각제는 상당히 이상적인 것 같긴 한데 이건 또 지금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네. 당장은 실현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 중간으로 대통령은 4년 중임으로 직선으로 뽑되 그 포축하라 하는 그런 예인데요. 네. 의회 해상권 같은 아주 막강한 힘을 하나를 주고 그 외 나머지 통수권부터 해서 모든 살림은 그 내각에 맡기는 저는 그런 쪽으로 가는 이원 집정제가 맞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이밍이 네. 이젠 꼭 그렇게 해야 될 때가 됐다. 지금 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된다. 이런. 예. 근데 의장님 그 타이밍이 지금이란 요 부분이 좀 민감한데 예를 들어서 그렇죠.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경우에도 적용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게 이제 논의는 지금부터 해야죠. 예, 논의를 하면 그동안에 이게 결정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네. 상당히 이제 논의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대통령에 출마할 사람이 거기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해야 되는 거죠. 공약으로. 그런데 대개는 보면 공약을 내세웠다가 당선되고 나면 또 허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거짓말이 돼버리고. 집권 초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네. 이번에는 그걸 꼭 단서를 붙여서 예. 과거와 같이 그렇지 않고 지금 초기 꼭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경우에 가능하겠죠. 네네. 자, 정세균 의장님, 그러니까 지금 뭐
조기 대선이 만약에 치러지거나 뭐 1, 2년 후에 치러지는데 그거를 바꾼 개헌을 한 어떤 제도로 하자. 이거는 무리일 수가 있고 그것도 민주당 입장에서도 되게 뭐 정략적이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걸 떠나서 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개헌이 돼야 된다 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일단 탄핵은 네. 가장 빨리 신속하게 헌재 결정을 통해서 네.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가가 정상 국가가 되는 게 최우선이다. 예. 그렇다고 해서 개헌은 터부시할 이유는 전혀 없다. 터부시할 이유 탄핵은 없다. 탄핵이고 네. 개헌은 개헌이다. 우리는 87년도에 일어났던 것을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87년도에 예. 6.29 선언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개헌을 했는데 그 개헌하는데 개헌안을 공포하는데 걸린 시간이 4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10월 달에 개헌을 완결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도 뭐 시간 이런 거 따지고 선후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이 지금 개헌은 정말 중요하다. 네.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 끝나면 그 다음 대통령 선거 때문에 정쟁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바로 다음 날부터요? 네, 바로 다음 날부터.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처럼 사실 뭐 정치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정치 경험도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를 혐오하기까지 하는 이런 분을 모셔다가 대통령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사태가 초래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왕적 대통령이나 식물 대통령을 반복할 것이 아니고 네. 빨리 개헌을 해가지고 정상국가로 가자. 저는 이제 그 결론은 의회 책임제로 가야 된다고 의회 생각해요. 책임제. 예. 그래서 만약에 국가의 행정 최고 책임자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의회에서 쉽게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네네. 그리고 이 내각이 대통령에게 책임지는 게 아니고 의회에 책임지고 네. 의회는 국민에게 책임지는 그런 의회 중심주의로 가는 것이 옳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이나 국민의 역량이 이제는 그렇게 할 때가 됐다. 그리고 의회 책임제로 가면 항상 여대 야소가 됩니다. 그러면 국정이 안정되죠. 네. 자, 요 질문은 정의아 의장님께 드릴게요. 자, 여권에선 이번 사태 이후 보수 위기와 보수 재건 얘기 많이 합니다. 탄핵안 가결 이후에 여당 내 배신자 프레임, 뭐 낙인 찍기, 색출 작업, 뭐 이런 것들 나오면서 자칫 영남당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뭐 위기감도 있다고 해요. 자, 보수 재건은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화두입니다. 보수가 지금 보시기에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재건되고 다시 복원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사실 이번에 이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 네. 처음에 본회의장에 탄핵 소추안에 올라왔을 때 본회의장에 참 출석을 안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것은 어느 정도 제가 납득을 시킬 수 있다고 봤는데 그 다음에는 꼭 들어가야 된다. 네. 만약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 국민의 마음에서 완전히 멀어질 것이다. 제가 그렇게 여러 후배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러나 당론으로 결정은 하지 마라. 이거는 헌법기관으로서 이 중대한 사안에서는 국민의 대표로서 자기의 양심에 따라 네. 그리고 헌법이 정하는 대로 그렇게 투표하게 하라. 그랬는데 당론을 만들었다 하길래 제가 아차했습니다. 네. 이제 그 뒤에도 쭉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보면 점차 그 국민들의 마음에서 멀어지는 그런 일을 해왔다고 저는 보고요. 네. 다르게 말하면 첫 단추를 잘 못 끼웠으니까 계속해서 그 단추를 끼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빨리 풀어서 처음부터 새로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정말 보수의 싹까지 마를 거 아닌가 하는 네. 그런 걱정이 되어서 이제 지금이라도 이
구보수는 물러가고 네. 새로운 보수 그러니까 제3의 보수 또는 신보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좀 젊은 3050 또 이제 새로운 좀 스펙트럼을 넓히는 그러한 중도까지 포함하는 그런 이념의 확장성도 가지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 사회에 지금 부족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거든요. 사다리가 다 끊겼지 네네. 않습니까? 이런 것도 바로잡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보수의 싹을 피울 수 있게끔은 해줘야 된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걱정입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정치권을 향해서 꼭 하고 싶은 조언 한마디 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걱정하고 계신 국민께 드릴 새해 덕담까지 해서 짤막하게 한 말씀씩. 먼저 정의아 의장님부터 한 말씀 해주세요. 정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낙담이 심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제 과거와 달리 그 어려운 데서도 이렇게 일어섰는데 이제 우리는 그런 충분한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희망의 끈을 놓지 말자. 국민 여러분 희망을 꼭 가지시고 새해를 맞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세균 의장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지금은 그야말로 비상시국입니다. 과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네.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각 정당이나 지도자들이나 많은 국민들께서는 당리당략을 떠나서 국익 우선으로 꼭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여야는 대화와 타협을 좀 하시라. 그냥 그 언론에다 대고 서로 상처내는 얘기를 서슴없이 하는 그거 이제 그만하고 정말 그 상대를 존중하고 의회주의를 복원하는 그런 노력을 꼭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참담하시고 걱정이 참 많으시죠. 그렇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은 선진국에 이미 와 있고 또 지난번에 그 코로나 상황 때도 보았고 또 지난번 탄핵 때도 보았듯이 우리나라의 회복력 이것은 이제 국제 수준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회복력을 우리가 믿는다면 위기 극복은 가능하다. 그래서 꿈과 희망을 갖고 2025년을 새로 함께 잘 만들어 갑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1부 마지막에 함께 들을 노래는 정세균 의장님이 골라주셨습니다. 악동 뮤지션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정세균 의장님 이 노래 왜 고르셨어요? 예, 2024년에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두 개가 있었는데 이제 아주 좋은 쪽은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에요. 네. 다른 하나는 이제 비상계엄이고. 그래서 새해에는 좋은 기분으로 출발합시다 하는 의미에서 한강 작가에게 감동을 줬다고 하는 그런 노래 한 곡을 선사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아 전 국회의장,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악동 뮤지션 노래 들으면서 새해 첫날 뉴스레터 K 1부 마칩니다. 2부에선 새해 우리 경제를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부르며 발자국 물러나 내가 없이 혼자 걷는 널 바라본다. 옆자리 여전한 너의 풍경 흑백거리 가운데 넌 뒤돌아본다. 그때 알게 되었어. 난 널 떠날 수 없는 걸. 우리 사이에 그 어떤 힘든 일도 이별보단 버틸 수 있는 것들이었죠.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이유로 서로를 포기하고 찢어질 것 같이 할 수 없어 난 두세 번 더 길을 돌아갈까 정막 짙은 도로 위에 걸음을 포갠다 아무 말 없는 듯 화 나누며 주마등이 길을 비춘 먼 곳을 본다 그때 알게 되었어 난 더 갈 수 없단 걸 한 발 한 발 이별에 가까워질수록 너와 맞잡은 손이 사라지는 것 같죠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사랑이라는 이유로 서로를 포기하고 찢어질 것 같이 아파할 수 없어 난